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friction, 얼만큼의 friction이 필요한지가 아까 말했던 maximum static friction보다 크냐, 같냐, 작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 근데 B에서는 뭐를 구하라고 했어?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는 최대 힘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간신히 미끄러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 지금 간신히 미끄러지지 않는 때는 언제야? 얘네 둘이 딱 일치할 때.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이, 그러니까 최대로 프릭션이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딱 그 최대치만큼 작용을 하고 있을 때가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는 maximum force, 간신히 미끄러지지 않는 상태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되냐? 이 위에랑 밑에 이 두 상자 사이에 friction이 최대치만큼, 얘네들 사이에서 작용할 수 있는 friction의 최대치만큼 작용하고 있다면 밑에 있는 상자를 내가 얼마나 세게 당기고 있을 것인가를 구해주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이 friction을 활용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두 물체를 그냥 하나의 60kg짜리 상자라고 생각해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고 각각의 물체를 우리가 따로따로 살펴봐줘야 돼. 일단 위에 있는 상자부터 보자. 위에 있는 상자는 우리가 지금 프리바디 디아그램 다 그려놓은 상태야. 그럼 프리바디 다 그렸으면 그 다음 스텝은 뭐야? 컴포넌트 나누고. 근데 컴포넌트 여기서는 굳이 나눌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vertical force랑 horizontal force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스텝은 뭐였어? 각각의 방향마다 F는 MA를 적용을 해주는 건데 어차피 vertical 방향은 net force 얼마야? normal force minus mg인데 그게 얼마지? 0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굳이 내가 식을 쓰진 않을게. 그러면 이제 horizontal force를 보면 15kg짜리의 horizontal force는 friction 하나지. 그럼 friction이 equal to MA가 될 텐데 지금 얘한테는 friction이 얼마나 작용하고 있냐? maximum static friction만큼 작용하고 있는 순간이야. 자, 그러면 maximum static friction을 어떻게 구해? coefficient of static friction 곱하기 normal force로 구할 수가 있지. 근데 지금 우리가 얘한테 그려놓은 free body diagram을 보면 vertical force로부터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어? 지금 얘 같은 경우도 mg랑 normal force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coefficient of static friction times mg가 ma라는 거고. 자, 그렇다면 m이랑 m은 cancel 될 테니까 acceleration이 coefficient of static friction times g고 coefficient of static friction 위에 0.6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g는 9.8을 대입을 해주면 일단 얘의 acceleration이 얼마인지가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0.6 곱하기 9.8 해보면 5.88. 자, 그래서 위의 상자의 acceleration이 5.88 m per second squared라는 게 나왔어.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을 살펴보는 거야? 간신히 미끄러지지 않는 상황을 살펴보는 거야. 그러면 위에 있는 블럭이랑 밑에 있는 블럭의 acceleration이 둘이 같아야 미끄러지지 않겠지. 서로 acceleration이 다르면 서로 속도가 다르다는 거고 서로 속도가 다르다면 미끄러질 테니까. 그래서 이 5.88이 45kg의 acceleration이기도 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acceleration of 45kg이기도 하다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그거를 사용을 해서 내가 얼마나 세게 당기고 있는지를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내가 당기고 있는 힘은 직접적으로는 누구한테 작용해? 45kg한테 작용을 해. 그러면 45kg짜리에 대해서도 똑같이 F는 MA를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얘에 대한 프리바디 다이그램을 먼저 그려야 되고 프리바디 다이그램 그리기 앞서서 어느 방향으로 엑셀러레이트 하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얘는 오른쪽으로 엑셀러레이트 하고 있지. 그러면 얘한테 작용하는 넷 포스도 오른쪽이라는 뜻일 거고 자, 그럼 이제 얘한테 작용하는 포스를 보면 일단 아까랑 마찬가지로 mg가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얘랑 컨택트를 하고 있는지 뭔지를 봐. 얘랑 컨택트 하고 있는 건 좀 많아. 바닥이랑도 컨택트를 하고 있고 위에 있는 상자랑도 컨택트를 하고 있고 내가 당기는 힘 이게 뭐 끈이겠지. 이제 뭐 끈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가 당기고 있으니까 나랑도 컨택트를 하고 있어. 자, 그럼 이제 각각의 컨택트로부터 얘가 어떤 힘을 받는지를 보면 일단 위에 있는 상자부터 볼게. 자, 위에 있는 상자와 얘 사이에는 이거 solid surface지. 뭐가 작용할 수 있어? friction이랑 normal force가 작용할 수 있어. 자, 그러면 밑에 상자는 아까 위의 상자를 위로 밀고 있었어. 그럼 뉴턴's third law는 뭐야? 위의 상자는 밑에 상자를 아래로 누른다. 이것도 normal force. 자, 그다음에 이제 friction은 어때? 밑에 상자가 위의 상자를 오른쪽으로 끌고 있었어. 그럼 뉴턴's third law에 따르면 위의 상자는 밑에 상자를 왼쪽으로 끈다는 거지. 이것도 friction. 그리고 얘랑 얘는 서로 크기가 같을 것이고 얘랑 얘도 서로 크기가 같을 것이고 자, 두 번째로는 바닥. 자, 바닥으로부터도 normal force랑 friction이 원래는 작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 바닥은 frictionless이기 때문에 normal force만 작용할 수 있고 그럼 normal force는 얼마나 작용할 것이냐? 이 vertical 방향으로의 net force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작용을 해.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상자가 누르는 힘과 얘 자체의 웨이트를 합친 만큼 작용할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 내가 당기는 힘 이렇게
5개의 포스들이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럼 얘한테 작용하는 net force는 내가 당기는 힘에서 friction을 뺀 거고, 그게 equal to ma가 될 텐데, 큰 상자는 작은 상자랑 구별하기 위해서 대문자 a를 넣어줄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내가 당기는 힘을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고, 그럼 F를 구하려고 하는 거지. 그럼 내가 당기는 힘은 MA 더하기 friction이라는 거지. 자, 그럼 이제 MA는 mass 45kg에 acceleration 우리 아까 구했던 거 그대로 넣어주면 돼. 왜냐하면 두 개의 상자의 acceleration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friction을 더해줘야 되는데 friction은 어떻게 구하면 돼? 아까 이미 구했던 거 그냥 쓰면 돼. 아까 계산을 하진 않았구나. 근데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돼.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는 normal force의 값을 더 큰 거를 써야 되지 않냐? 얘가 더 무거운 상자니까. 그게 아니야. 지금 이 friction은 밑에 상자가 누구로부터 받는 프릭션이야? 바닥으로부터 받는 프릭션이 아니라 위에 상자로부터 받는 프릭션이야. 밑에 상자가 위에 상자에 어플라이하는 프릭션은 위에 상자가 밑에 상자에 어플라이하는 프릭션이랑 똑같지. 얘네 둘 사이에서 작용하는 프릭션은 서로한테 주는 프릭션은 똑같아. 왜? 뉴턴스 third law 때문에.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0.6에다가 위에 상자의 mass에다가 gravitational field strength 곱한 요 normal force를 사용해줘야 돼. 그러니까 얘랑 얘 사이에서 작용하는 friction을 구할 때는 얘랑 얘 사이에 작용하는 normal force를 써야 되는 거지 얘랑 바닥 사이에 작용하는 normal force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그냥 계산하면 내가 얼마나 세게 당기고 있는지가 나올 거고 요거는 계산을 해봤을 때 아까 얼마가 나왔냐 하면 약 350뉴턴이 나오게 돼. 자, 여기서도 기본 원칙은 아까 escape speed 구할 때랑 마찬가지로 conservation of energy야. 어쨌든 지구에서 멀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potential 에너지는 증가할 거고 kinetic 에너지가 그만큼 감소를 할 텐데 아까 escape speed 구하는 거랑 다른 점은 뭐야? potential 에너지가 0까지 감소하진 않겠지. 그리고 kinetic 에너지도 0까지 감소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orbit을 하려면 움직이고 있어야 되니까 kinetic 에너지가 0이 되는 건 안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처음 발사했을 때의 total 에너지부터 구해보면 처음 발사했을 때 kinetic 에너지 얼마야? 7 GMM over 8 RE. 처음 발사했을 때 potential 에너지 얼마야? GMM over RE. 근데 이게 처음 발사했을 때의 total 에너지고 오르빗에 진입했을 때의 total 에너지는 얼마야? 물론 여기서도 kinetic 에너지 따로씩 세우고 potential 에너지 따로씩 세워도 되지만 우리가 이미 그거를 다 해놓은 게 이거인 거지. 그래서 오르빗에 진입했을 때의 total 에너지는 이게 된다는 거야. 여기 있는 RE랑 여기 있는 R이랑은 서로 다르지, 그치? 저 RE는 지구의 radius, 즉 처음 출발했을 때의 위치가 지구의 중심에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고, 요거는 이제 이 orbit의 radius, orbit을 하고 있을 때의 거리가 지구에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고. 근데 이거 그냥 rearrange만 해주면 돼. 근데 rearrange 할 것도 없이 이제 앞에 두 개 이제 simplify를 해주면 마이너스 GMM over 8RE가 되잖아. 이게 마이너스 GMM over 2R이랑 같다는 거는 8RE가 2R이랑 같다는 거고 그럼 R is equal to 4R이라는 거니까 이게 최종 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이제 요만큼의 키네틱 에너지를 줘가지고 발사를 하게 되면 지구의 레이디어스의 4배의 레이디어스인 오르빗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럼 마지막 3번에서 이제 얘가 여기 surface까지 올 수 있을 것이냐를 판단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surface까지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아까 말했듯이 repulsive force가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걸 force 관점에서 문제를 풀긴 좀 힘들어.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 force가 일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force 관점에서 안 본다면 이거를 우리가 에너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얘가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는 이유를 에너지를 가지고 설명한다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 오는 동안, 가까워지는 동안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를 할 텐데 그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보다 처음 키네틱 에너지가 더 많아야 서페이스까지 올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에스케이프 스피드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지. 근데 지금 여기서는 가까워질수록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를 한다는 게 다른 점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구하면 되는 거냐 하면 출발 지점과 서페이스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를 구해서 그거를 얘의 이니셜 키네틱 에너지랑 비교를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difference in potential energy는 자, 이걸 우리가 첫 번째 위치에서의 potential energy KQQ over R 가지고 구하고 두 번째 위치에서의 potential energy 또 KQQ over R 가지고 구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문제에서 어떤 값들을 줬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위치에서의 potential이랑 두 번째 위치에서의 potential을 줬어. potential이라는 게 뭐야? potential energy per unit charge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만 하면 돼? charge에다가 두 위치에서의 potential의 차이를 곱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charge가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에
두 위치의 potential difference는 그냥 53.9에서 7.72를 빼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근데 킬로볼트니까 times 10 to the power of 3. 그러니까 요게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potential 에너지가 1쿨롱당 얼만큼 증가하는지야. 그럼 거기다가 얘가 몇 쿨롱의 charge를 가지고 있는지를 곱해주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을 때 potential 에너지가 얼만큼 증가하는지가 나올 거고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1.1 밀리줄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키네틱 에너지는 0.7 밀리줄이기 때문에 initial kinetic energy가 그거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cannot reach the sphere이 되는 거죠. 비카 테이블이라는 것은 뭐냐면 리액션이 일단 진행이 되는 거야. 리튬 그리고 서퍼가 그럼 프로덕트를 만들게 될 것이고 이 프로덕트랑 별개로 엑세스는 무조건 리액션이 끝나고도 남아 있어야 돼. 그럼 남은 만큼을 우리가 구하는 거야. 그럼 문제를 볼게. Question. Lithium sulfide Li2S has been made by reacting 이만큼의 리튬 그리고 이만큼의 sulfur. 이건 앞에서 우리가 했었던 문제랑 동일한 거야. 그리고 이미 우리가 1번을 구해놨어. Which is limiting reactant, which is in excess. 그래서 이 친구가 limiting reactant였고 이 친구가 excess다라는 것을 이미 판별을 해놨지. 이렇게 일단 메모를 해두고 시작을 할게. 괜찮죠? 그 다음에 number 2 그리고 number 3를 우리가 한 번에 구할 거야. 한 번에 구해서 그냥 정답을 바로 낼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number 2 볼게. Determine the number of the mole of the excess leftover. 리액션이 모두 끝나고 이 excess는 넘쳐나기 때문에 무조건 리액션이 끝나고도 남을 거야. 그럼 얼만큼이 남아있을 것인지를 구하는 거지. 그게 number 2야. 그럼 number 3는 determine the number of mole of the Li2S, which is the product produced. 리액션이 모두 끝나고 얼마만큼의 요 생성물, 프로덕트가 생성이 되었는지를 구하는 거야. 이렇게 두 개를 일단은 비카 테이블을 통해서 한 번에 구해볼게. 그럼 비카 테이블이라는 것은 뭐냐면 before, change, 그리고 after라고 아마 밑에 내가 적어놨을 거야. 이렇게. 리액션이 시작하기 전에 이 두 개의 리액턴트가 얼만큼 남아있는지, 얼만큼 존재하는지를 쓰는 거야. 아마 이전 페이지에서 이미 구해놨지? 이 친구들의 몰값을 항상 비카 테이블에 적어놓는 거야. 1.33, 0.26이 볼. 그 다음에 change 같은 경우에는 변화율이야. change. 말 그대로 reactant 같은 경우에는 항상 consume, 소모가 될 거야. react를 하니까. 반대로 product 같은 경우에는 항상 생성이 되다 보니까 얘는 항상 플러스가 될 거야. 그러면 일단 항상 change for the reactant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소모가 되니까. 반대로 product 같은 경우는 change가 항상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가 얼만큼 소모가 됐는지 쓰고 얼만큼 생성이 됐는지 쓴 뒤에 얘네를 말 그대로 덧셈 뺄셈 해주게 되면 리액션이 모두 끝나고 얼만큼 남아있는지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비카 테이블을 세워주기 전에 무조건 어떤 친구가 액세스고 어떤 친구가 리미팅 리액턴트인지를 먼저 판별을 해주고 우리가 비카 테이블을 세워줘야 돼. 그거를 절대 까먹으면 안 돼. 그러면 일단 before the reaction, 리튬이 1.33몰 있고 S가 0.26몰 있을 거야. 그때 Li2S 프로덕트는 당연히 before the reaction, 리액션이 시작하기 전 단계다 보니까 얘는 0몰만큼 존재를 할 거야. 0. 생성되기 전이야. 그 다음에 change 같은 경우에는 변화율이야. 근데 이거를 바로 채우지 않고 일단 확정적으로 아는 숫자를 먼저 채워줄게. 어떤 거를 먼저 채울 거냐면 여기 limiting reactant가 리액션이 모두 끝난 뒤에 얼만큼 남아 있어야 되는지 이거를 채울 거야. 그러면 limiting reactant 같은 경우에는 방금 내가 첫 페이지에서 강조를 했지만 리액션이 모두 끝나고 무조건 0만큼 남아 있어야 돼. 전부 다 사용돼야 돼. 그래서 얘가 확정적으로 그냥 0이 되는 거지. 이렇게. 괜찮죠? 그 다음에 얘가 0이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덧셈 뺄셈하는 숫자는 간단해. 얘는 그대로 0.262만큼 마이너스가 될 거야. 너무 쉽죠? 그 다음에 나머지 요 change를 채워주게 되면 after the reaction에 얼만큼 남아있는지를 우리가 채울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조심해야 돼. 요 change는 change, 변화에 대한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 얘는 coefficient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 coefficient라는 것은 요 앞에 나와 있는 요 숫자를 의미해. 그리고 요 앞에 나와 있는 요 coefficient의 의미는 뭐냐면 molar ratio야. molar ratio. 따라서 이 change도 마찬가지로 이 molar ratio인 2 to 1 to 1 ratio를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따라서 change도 2대 1대 1 비율로 반응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도 당연히 0.26이 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0.26이만큼 존재를 하겠지.
그리고 왼쪽에 존재하는 요 숫자는 0.26보다 2배가 더 커져야 돼. 왜냐면 2대 1 비율로 반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0.26이 divided by, 아니지, 곱하기 2를 해주면 돼. 따라서 0.524가 되겠죠. 그러면 change를 전부 다 채웠으니까 말 그대로 덧셈 뺄셈을 해줘서 after the reaction에 얼만큼 남아있는지를 최종적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1.33 마이너스 0.524를 해줬더니 얘는 몇이 나오게 되냐면 구해볼게. 1.33 마이너스 0.524 0.806이 나오게 되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0.26가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 2번과 3번을 그냥 비카 테이블로 한 번에 구한 거지. 일단 2번의 정답은 determine the number of the mole of the excess. 리액션이 모두 끝나고 excess가 얼만큼 남아있는지를 구한 거니까 얘는 0.806몰이 정답이 될 거야. 그래서 0.806몰.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Li2S가 얼만큼 생성이 되는지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보면 0.26이 몰만큼 생성이 됐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0.26이 몰만큼 생성이 됐다. 이렇게 일단 쓰도록 할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카 테이블을 채움으로써 액세스가 리액션이 모두 끝나고 얼만큼 남아있는지, 프로덕트가 얼만큼 생성이 된지를 동시에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문제가 어려울수록 이 비카 테이블은 정말 유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꼭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이 백타이트레이션 킬러 문항을 비카 테이블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 텐데 볼게. CaOH2 was added to 이만큼의 sulfuric acid, which was in excess네. 그럼 얘가 얘랑 활발히 반응을 한다는 거야. 그럼 반응을 하니까 당연히 내가 밑에 적어놨지. 밸런스 이퀘이션. 그러면 완벽히 밸런스가 된 건지를 일단 확인을 해봅시다. OH가 두 개 있는 거 보니까 얘는 일단 베이스야. 그리고 이 친구는 H가 앞에 있으니까 일단 애시드고 일단 H가 두 개 있어. 그럼 아까 애시드와 베이스는 정확히 1대1 비율로 반응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일단 우리가 앞에 있는 코이피션트는 더 이상 건드릴 필요가 없어. 이미 두 개랑 두 개이기 때문에. 괜찮죠? 그리고 문제에서 무엇을 줬냐면 얘가 액세스래. 그리고 얘가 당연히 리미팅 리액턴트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일단 문제에서 준 힌트를 먼저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 그 다음에 문제 계속 읽어볼게. After the reaction was complete, 반응을 다 했대. The unreacted sulfuric acid required 이만큼의 KOH to reach the equivalence point in the titration. 그러면 갑자기 뜬금없이 KOH가 나오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 일단 이거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여기서 일단 끊을게, 문제를. 여기서부터 먼저 한번 채워주도록 할게. 일단 H2SO4는 excess였고 얘가 정확히 이만큼 사용됐다라고 했어. 40cm cubed 그리고 0.1 mol per dm cubed. 그러면 얘는 지금 볼륨 값이고 얘는 알다시피 concentration 값이야. 그러면 알다시피 concentration 볼륨 값을 보자마자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있죠. concentration 곱하기 볼륨은 얘는 몰 값이다. 그래서 일단 얘네들의 몰 값을 먼저 채워 넣는 거야. 그럼 얘는 우리가 0.04 dm 큐브로 항상 바꿔줘야 돼. 나누기 1000을 해서. 그리고 0.1 mol per dm 큐브를 곱해주게 되면 0.004 mol of H2SO4가 사용이 된 거니까 그대로 0.004 mol of H2SO4를 그대로 채워 넣어줄게. before the reaction. 그럼 문제에서 무엇을 안 줬냐면 바로 이 친구 CaOH2가 정확히 몇 몰 존재를 하는지 안 줬어. 그럼 따라서 얘를 그냥 그대로 X라고 둘게. 모르니까. 그 다음에 내가 왜 굳이 비카 테이블을 세워줬냐면 리액션이 모두 끝난 뒤에 이만큼의 unreacted sulfuric acid가 또 다른 무언가랑 반응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남은 무언가랑 또 반응을 시켰다는 거니까 after the reaction 이 H2SO4를 우리가 사용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비카 테이블을 사용해 준 거야. 그래서 일단 볼게. 리미팅 리액턴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마이너스 X. 왜냐하면 전부 다 소모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얘네가 지금 1대1 비율로 반응을 한다는 것까지 알아.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X만큼 소모가 될 때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X만큼 소모가 될 거야. 왜냐하면 change는 coefficient니까 molar ratio. 따라서 그냥 그대로 그냥 쓰는 거야. 0.004 마이너스 X 이렇게 일단 쓰는 거지. 그러면 문제에서 the unreacted sulfuric acid 얘가 unreacted excess야. 얘가 이만큼의 KOH랑 반응을 했다는 거야. To reach the equivalence point in the titration. 리액션이 모두 끝나기 위해서. 그러면 얘가 바로 H2SO4니까 이렇게 일단 쓰시고 여기에다가 KOH를 더해줬는데 그때 KOH의 볼륨 값과 concentration 값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야. 그럼 KOH 밑에다가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게. 일단 0.008 DM 큐브로 바꿔줘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센티미터 큐브드 안 쓰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0.008 dm 큐브드만큼 사용이 됐고 concentration 값 같은 경우에는 얼만큼 사용됐냐면 0.2 mol per dm 큐브드만큼 사용이 됐대. 이렇게 일단 쓸게. 그러면 H2SO4랑 이 KOH, 얘는 베이스야. 왜냐면 OH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애시드고, 그럼 애시드와 베이스가 리액트를 할 때 당연히 1대1 비율로 H와 OH가 반응을 해야 돼. 그럼 따라서 얘가 지금 H가 두 개 있을 때 OH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앞에 코에피션트에 2를 맞춰줌으로써 밸런싱을 해주는 거지. 그럼 따라서 우리가 1대2 비율로 반응을 한다는 것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렇게 일단 반응을 시키고 바로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뭐냐면 concentration 볼륨 값이 보이자마자 그냥 곱해. 그래야지 우리가 몰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냥 그대로 곱할게. concentration 곱하기 volume. 해보니까 얘가 0.0016몰이 나오게 돼. 몰 값을 구한 거야. 그러면 이 친구의 몰값을 구했으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H2SO4의 몰값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가 있겠지. 지금 1대 2 비율로 반응을 하는 거니까 이 친구의 몰값은 이 친구의 몰값 divided by 2가 될 거야. 그래서 나누기 2를 해줄게. 그럼 몇이 되냐면 0.0008몰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알아냈어. unreacted excess H2SO4의 몰값이 0.0008몰이라는 거. 그러면 이 네모가 한마디로 말해서 0.0008몰만큼을 차지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x 값을 구할 수가 있어. 덧셈 뺄셈 해주면 되니까. 0.0008 이렇게 넘겨서 0.004에서 빼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0.004 마이너스 0.0008 해주게 되면 우리가 x 값을 구할 수가 있고 x 값은 몇이 나오게 되냐면 0.0032만큼이 나오게 돼. 그럼 얘가 x니까 x 값을 전부 다 채워줄 수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일단 채울게. 오케이. 이런 식으로 거꾸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back titration이라고 하는 거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KOH, 처음 사용되었던 이 친구의 매스 값을 구하래. 그러면 다 구했어. 왜 다 구했냐면 처음에 before the reaction KOH2가 CaOH2가 이만큼 우리가 사용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얘를 옆으로 빼서 한번 구해볼게. 이 친구의 매스 값은 CaOH2, 이 친구의 몰 값에다가 이 친구의 몰럴 매스를 곱하면 매스 값이 나오게 될 거야. 그럼 따라서 이 친구의 몰 값은 0.0032몰 곱하기 몰럴 매스니까 몰럴 매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피리어드 테이블 보고 구할 수가 있겠죠. 전혀 어려운 거 없어. 그래서 몰럴 매스는 커스면 40.08 플러스 2 곱하기 얘는 16 플러스 1.01을 해서 이거를 그대로 계산해주게 되면 CaOH2의 매스 값이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단은 백타이트레이션 문제를 풀어도 괜찮아. 버퍼는 뭐냐면 solution that is resistant to changes in pH when small amount of acid or base is added to the solution.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water with pH 7이 있었고 buffer with pH 7이 있었어. 둘 다 어차피 pH, initial pH는 똑같아. 단 얘는 그냥 pure water고 얘는 buffer래. 그러면 H 플러스라는 strong acid를 여기다 동시에 풍덩 same amount를 딱 떨어뜨렸대.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strong acid를 떨어뜨렸으니까 당연히 pH 값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pH가 떨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pure water 같은 경우에는 pH가 원래 7이었는데 2까지 떨어진다라고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볼게. 근데 반대로 버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위에 definition처럼 붙여 넣은 거 보면 얘는 resistant to changes in pH야. pH가 쉽게 안 떨어진다는 거야.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다 아무리 많은 양의 H 플러스를 더해줘도 우리가 pH가 7에서 5까지만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확실히 이런 식으로 차이가 많이 나죠. resistant to changes in pH. 이것만 일단 기억을 해두면 되고 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내가 조금 이따 설명을 좀 해줄 거야. 그러면 일단 그거에 앞서 버퍼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먼저 보게 될 텐데 버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버퍼가 exist 하는지를 볼 거야. 버퍼에는 총 두 가지 타입이 존재를 해. 첫 번째는 acidic buffer, 두 번째는 basic buffer. 일단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게 되면 acidic buffer는 main ingredient, 주 재료를 사용을 해줘야 돼. 어떤 재료를 사용해 줄 거냐면 weak acid의 재료를 사용을 해줄 거야. basic buffer는 반대로 얘는 weak base, 이 친구를 main ingredient, 주 재료로 사용을 해줄 거야. 그래서 왜 그런지를 다음 페이지 보면 조금 더 설명이 쉽게 나오게 될 거야. 볼게. 일단 acidic buffer를 우리가 만들어주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내가 요 빨간색 박스 안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를 해놨어. 그게 뭐냐면 애시딕 버퍼를 만들어주고 싶대. 그럼 재료가 필요하고 그 재료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무조건 weak property를 가진 애시드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그리고 또 뭐가 더해져야 되냐면 weak acid 플러스 strong base가 같이 들어가야 돼. 그럼 어떻게 외워주면 되냐면 이렇게 외워주면 돼. weak acid는 일단 확정적으로 들어가야 돼. 그럼 반대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친구의 알파벳을 전부 다 바꿔봐. weak는 strong으로 바뀌고 acid는 base로 바뀌는 거야. 그럼 따라서 이거에 맞춰 strong base, 즉 SB가 같이 더해져야지만 resultant solution의 버퍼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게 바로 acidic 버퍼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소리야. 예, 괜찮죠?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이 따라와. 얘네가 그냥 더해져서는 안 되고 항상 weak acid가 무조건적으로 excess, 넘쳐나도록 많이 존재를 해야 돼. 얘가 acid가 돼야 될 것이고 무조건 strong property를 가진 base가 얘가 limiting reactant로 존재를 해야 돼. 그럼 따라서 항상 weak한 property를 가진 친구가 type of buffer를 만들게 될 것이고 얘가 excess로 존재를 해야 된다. 라는 소리겠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 weak acid와 strong base를 이런 식으로 더해주게 되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볼게. 일단 첫 번째, 대표적으로 아주 중요한 예시야. ethanoic acid. 얘는 weak acid야. WA라고 쓸게. 그러면 반대로 OH-는 베이스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얘는 SB라고 쓸게. strong base. 그럼 얘네 둘이 더하게 되면 얘가 지금 acid다 보니까 H+를 donate 할 거야. H+ donor이기 때문에 H+가 이렇게 가면서 H2를 만들게 될 것이고 얘는 H+를 잃었으니까 ethanoate i온으로 바뀔 거야. 그럼 이렇게 일단은 세워볼게. 그러면 어차피 H2의 concentration 값은 우리가 negligible 하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무시하고 나머지 것들만 우리가 concentration 값을 ice table에 넣고 한번 세워볼게. 그럼 먼저 조건이 있었지. WA와 SB, 알파벳을 바꾼 친구가 더해져야 된다고 했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조건이 뭐였냐면 무조건 acid, weak한 property를 가진 친구가 excess amount로 존재를 해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친구를 이 친구 strong base를 이만큼 넣어놨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excess로 존재를 해야 되고 이 친구가 limiting reactant로 존재를 해야 되니까 일단 limiting reactant는 리액션이 모두 끝난 뒤에 전부 다 없어져야 돼. 그럼 따라서 일단 0이 확정적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 change, 아까 했었죠? change는 이 molar coefficient와 동일하게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1대 1대 1 비율로 반응을 해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플러스 2만큼 생성이 될 거야. 왜냐하면 얘는 프로덕트다 보니까. 그러면 더 샘플 여러분들 해줄 수 있죠. 그냥 그대로 해주면 돼. 해주게 되면 얘는 2가 될 것이고 얘는 2가 될 거야.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리액트를 했을 때 얘가 X고 얘가 리미팅 리액턴트일 때 리액션을 모두 끝냈더니 이런 식의 솔루션을 만들었대. 초록색. 이게 뭐냐면 CH3COH가 이만큼 남아있을 것이고 이 CH3CO-가 이만큼 남아있는 솔루션이 될 거야. 이게 바로 합쳐져서 이 초록색 버퍼 솔루션, 즉 acidic 버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무조건 리미팅 리액턴트인 이 strong base는 모두 없어져야 돼. 항상 모두 없어져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규칙이고 weak한 property를 가진 acid는 무조건적으로 모두 소모가 돼서는 안 되고 무조건적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야. 그러면 이 acidic buffer 안에 결과론적으로 무엇이 들어 있어야 되냐? acid는 당연히 남아 있어야 돼. weak acid. 그리고 이 친구의 conjugate base가 비슷한 amount로 남아 있어야 돼. equal or similar ratio. 그래서 잘 보게 되면 이 친구는 weak acid고 얘보다 H+가 하나 더 적은 이 친구는 당연히 conjugate base가 되겠지. 그래서 equal 또는 similar amount of these compounds have to be inside the acidic buffer. 이렇게 된다. 이게 바로 acidic buffer를 만들어주는 방법이야. The responses to added acid H+ and base OH- in acidic buffer. 아까 전에 내가 맨 처음 섹션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H+ 그리고 OH-인 strong acid, strong base를 우리가 버퍼 안에 풍덩하고 빠뜨렸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pure water에 비해서 pH가 resistant 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적은 거야. pH가 덜 떨어지고 덜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근데 왜 그런지를 내가 설명을 좀 해줄게. 그래서 먼저 acidic buffer를 예시로 들었어. 알다시피 전에 배웠던 것처럼 acidic buffer는 일단 weak acid 플러스 strong base를 합치면 우리가 acidic buffer를 만들어줄 수가 있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비커 안에 남게 되는 acidic buffer의 composition은 뭐냐면 얘는
일단 weak acid가 여전히 남게 될 거야. 왜냐면 excess이기 때문에. 그럼 얘랑 뭐가 남게 되냐? 이 친구의 conjugate base가 similar amount로 남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밑에 적어놨지. CH3COH와 CH3CO-가 비슷한 amount로 들어있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strong acid인 H+를 풍덩 빠뜨리고 동시에 OH-도 한번 다른 experiment에서 떨어뜨려 볼게.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 얘가 바로 responses to the strong acid and base야. 일단 H+를 우리가 풍덩 빠뜨렸어. 이렇게. 그럼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봅시다. H+는 acid야. acid를 풍덩하고 버퍼에 빠뜨렸으니까 항상 acid and base에서는 이름과 동일하게 acid는 항상 base랑 반응을 활발히 할 거야. 그럼 acid가 풍덩 빠졌으니까 당연히 이 안에 들어있는 친구들 중에서 base를 담당하는 친구가 나서서 리액트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였어? weak acid였어. 그럼 얘는 뭐였어? conjugate base였어. 그럼 당연히 H+는 acid다 보니까 베이스를 담당하는 친구가 나서서 이 친구랑 반응을 하게 되는 거야. 맞대응한다. 그럼 따라서 equilibrium이 establish가 될 거야. 그래서 CH3CO- 얘가 conjugate base. 그리고 들어오게 되는 H+랑 반응을 하게 되면서 CH3CO-로 얘는 베이스고 얘는 acid니까 H+ acceptor, H+ donor 관계가 이루게 될 거야.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야, 프로덕트가. 그러면 봐봐. 우리가 아무리 H+를 많이 넣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값을 봤더니 H+가 이런 식으로 converted 되었어. 무엇으로 converted 되었냐면 얘는 뭐야? ethanoic acid고 weak acid이야. 얘는 weaker acid compared to the H+이기 때문에 그래서 pH가 생각보다 덜 떨어진다는 거야. 정리하게 되면 strong acid가 weaker acid로 conversion이 일어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acidic buffer 안에 들어있는 conjugate base가 나서서 맞대응을 해서 얘를 바꿔놨기 때문에 이게 일단 첫 번째 response가 될 거야. 그러면 반대로 만약에 OH-인 strong base를 우리가 풍덩하고 빠뜨렸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당연히 얘가 베이스다 보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친구 중에서 이번엔 베이스가 아니겠지? acid를 담당하는 친구가 나서가지고 맞대응을 하면서 반응을 하게 될 거야. 그럼 따라서 지금 이 친구 중에서 acid는 이 친구죠? weak acid. weak acid가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OH-랑 반응을 하게 되면서 얘는 H+ donor, 얘는 H+ acceptor.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equation이 establish가 될 거야. 그럼 잘 보세요. OH-가 strong base였어. 우리가 이 친구를 더해줬는데 결과값을 봤더니 얘가 conjugate base of the weak acid로 바뀌었지. 이 친구로. 그럼 우리가 알아. 얘는 strong base였고 얘는 이것보다는 weaker base야. 그럼 따라서 얘도 똑같은 거야. strong base is converted into weaker base. 따라서 therefore pH가 생각보다 덜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버퍼는 H+나 OH- 같이 strong acid base를 풍덩 빠뜨려도 안에 들어있는 그런 컴포지션들이 나서서 맞대응을 하면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strong은 weak로 conversion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pH가 생각보다 덜 떨어지게 되고 덜 올라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만 딱 알아두면 웬만한 버퍼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다는 거야. 자, 라이소솜 이름에서 라이소가 라이시스에서 온 거예요. 라이시스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 하이드롤리시스 배운 친구들도 있을 거고 셀 라이시스 그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라이시스라고 하면 이제 브릭다운 한다, 뭐 깨지다, 아니면 터지다, 뭐 burst out 뭐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셀 라이시스 하면 이제 셀이 터지는 거. 그다음에 이제 머티리얼들 뭐 하이드롤리시스, 하이드로 라이시스 합친 건데 물을 첨가해서 브릭다운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라이시스를 담당하는 라이소솜. 여기선 다양한 머티리얼의 브릭다운. 그래서 여기 엔자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enzymes for breakdown. 휴먼 예로 들면 한 40종류 이상의 엔자임이 여기 컨테인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르거닉 컴파운드, 뭐 프로틴, 카보하이드레이트, 그다음에 리피드, 또 뉴클릭 애시드 이런 다양한 머티리얼 브릭다운하는 엔자임들이 다 들어 있어서 어,
이렇게 좀 쓰레기 처리장, 셀 내에서 쓰레기 처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라이소솜이고, 그래서 브릭다운 해야 될 머티리얼들이 있다. 그럴 때는 이리로 보내요. 그래서 이리로 보내서 이런 엔자임들 브릭다운해서 이제 스몰 서브스턴스가 되면 그런 스몰 서브스턴스 셀에서 이제 또 다른 좀 large 오거닉 컴파운드 만들 때 리사이클해서 쓸 수가 있어요. 재활용, 브릭다운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 처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라이소솜. 그러면 이제 메이저 셀러 organel들은 이제 여기 마이토콘드리아 하나 남겨놓고 이제 거의 다 했네요. 우유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분인데 이 파스처에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이거 잘 알아둬야 되는데 이 전에는 뭔가 에너지가 주어지고 머티리얼이 많으면 거기서 셀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하이포터시스가 있었는데 바로 스폰테니어스 제너레이션 하이포터시스가 있었어요. 이 하이포터시스는 이 파스처의 익스페리먼트에 의해서 리젝트 될 수 있었어. 그래서 스폰테니어스 제너레이션 불가능하고 프리 이그지스팅 셀로부터만 셀이 폼드 된다라는 게 이제 증명된 실험인데 여기서 아주 유명한 또 디바이스를 사용했는데 스완 넥트 플라스크 이렇게 막 백조 몽 모양으로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만든 플라스크인데 이거 알콜 램프로 유리관에 알콜 램프를 이렇게 가열해가지고 이렇게 꺾으면 이렇게 꺾여.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 전에 이제 그 플라스크 안에는 뭘 넣었냐면 치킨 브로스, 치킨 숲을 만들어서 넣었어요. 치킨 브로스를 그 안에다 넣고 이거 뭐 이제 프로틴이랑 막 양분이 많으니까 박테리아들 막 자랄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긴 한데 이 수완넥 안에다가 치킨 브로스를 넣고 넥을 구부려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끓였어. 끓이고 나면 그 안에 박테리아나 막 이런 것들 다 이제 스테릴라이제이션 죽일 수가 있는데 살균이 됐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룸에다가 놔두게 되면 한동안 진짜 굉장히 오랫동안 박테리아 컨테미네이션 안 일어나고 이거를 마이크로 오거니즘 프리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이 목을 이렇게 딱 꺾어가지고 요거를 잘라냈더니 그럼 이제 외부에서 에어가 이렇게 인트로듀스 됐더니 바로 여기 박테리아, 펑가이 뭐 이런 마이크로 오거니즘들이 그로우 하는 게 관찰이 됐어요. 그럼 처음에 이 수완넥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거 보일링 할 때 수증기 같은 게 이제 여기 맺히거든. 그래서 수증기가 여기 맺혀서 이렇게 수증기가 워터 베이퍼가 올라가다가 이제 여기 딱 이렇게 맺히게 되면 사실 여기에 박테리아 같은 게 인트로듀스 돼도 이게 약간 베리어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이 워터 부분에서는 애들이 좀 자랄 수 있어도 거기를 건너서 여기까지 오기는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근데 엔도크라인 시스템에서의 이제 컨트롤은 온리 케미컬 시그널인 호르몬만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 호르몬은 다른 케미컬 시그널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몸 전체를 돌아다닐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블러드 스트림을 타고 트래블 하기 때문에 그래서 블러드 하고 서큘레이션 되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디스턴트 타겟 셀에도 어펙트 할 수 있다라는 거. 요것도 특징이죠. 그래서 어펙트 타겟 셀이 바로 막 시냅스처럼 바로 옆에 붙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블러드를 타고 돌기 때문에. 그리고 홀 바디가 다 타겟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타겟. 타겟은 온몸의 셀이 다 타겟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호르몬에 따라서 그 타겟 스페시피시티가 좀 다르긴 한데 뭐 타이로이드, 이 갑상선에서 나오는 타이로이드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바디셀이 리셉터를 가지고 있어갖고 진짜 타겟이 홀바디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호르몬 종류에 따라서 이제 티슈 스페시픽하게 액션하는 호르몬들이 사실 대부분이긴 해요. 그다음에 얘들은 볼런터리 액션은 컨트롤하지 못한다. only involuntary 펑션에만 어펙트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얘네들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리스판스는 느리다. 블러드 타고
이동해야 되니까. 그리고 하지만 오래 지속될 수 있어. 그래서 뭐 뭐 아까 얘도 빠른 반응도 가능하긴 한데 오래 지속되는 거 막 3, 4시간 이상 그 이펙트가 유지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엔도크라인 시스템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그런 프로세스들은 좀 오래 걸리고 좀 그레이주얼한 체인지 커즈하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얘네들에 의해서 이제 컨트롤 되는데 예를 들면 디벨롭먼트. 디벨롭먼트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제 피터스 형성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액션하기도 하고 그다음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로 시간 오래 걸리는 그런 과정인데 점진적이고 그다음에 리프로덕션. 그다음에 메타볼릭 체인지. 뭐 예를 들면 그 인슐린이나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같은 경우에 우리 블러드 슈가 레벨 뭐 낮추거나 높이거나 하는데 그게 결국 예를 들어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블러드 슈가 레벨을 디크리스 하는 이유가 바디 티슈에서 글루코스를 애브솔브 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렇게 애브솔브한 셀이 만약에 리버 셀이면 리버 셀 같은 경우는 글루코스를 폴리머라이즈 해가지고 컨덴세이션 리액션 반복적으로 해갖고 글라이코젠 같은 폴리머 폼으로 바꿔서 스토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메타볼릭 체인지, 뭐 글라이코젠 신터시스라든가 아니면 그 반대로 글라이코젠 브릭다운해서 막 블러드 슈가 레벨 높이는 글루카곤의 액션 같은 것도 메타볼릭 체인지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막 액티베이션 되는 과정인데 뭐 예를 들면 저렇게 리간드가 리셉터에 붙으면 리셉터가 액티베이트 되고 그런 액티베이티드 리셉터가 퍼스트 릴레이 몰리큘 A라고 하면 얘를 액티베이트 시키면 얘가 또 B를 액티베이트 시키고 얘가 또 C를 액티베이트 시켜서 결국 스페시픽 리스폰스 그러니까 이렇게 인듀스 되는데 그린 김에 이런 시그널 트랜스덕션 파스웨이에서 이런 릴레이 몰레큘들을 액티베이션 시킬 때 보통 한 해가 한 개만 딱 액티베이트 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 얘가 또 C를 여러 개. 이런 식으로 다음 스텝의 몰레큘들을 보통 여러 개를 액티베이트 시켜줘요. 그래서 이렇게 멀티 스텝으로 시그널 트랜스덕션 파스웨이가 일어나면서 시그널이 앰플리파이드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멀티 스텝의 장점이기도 해요. 이렇게 앰플리파이 되면 시그널 몰리큘이 조금만 와도 리스폰스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고요. 시그널 앰플리피케이션. 예, 멀티플 스텝의 시그널 트랜스덕션 파스웨이가 사이토플라즘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냥 탈겟셀 안에서라고 할게요. 뉴클리어스에서 또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탈겟셀, 사이토플라즘이나 아니면 뉴클리어스 안에서 그 다음에 라이간드와 리셉터가 항상 스페시픽 바인딩을 하기 때문에 타겟 셀 스페시피시티 항상 뭐 기본이죠. 셀 시그널링에서.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세 단계 여기 오버뷰에서 3 스테이지로 한번 나눠서 설명해 보면 리간드, 스페시픽 리간드가 리셉터랑 바인드하는 과정, 리셉션이라고 하고